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4% 증가한 1,63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49%나 뚝 떨어진 1,340억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 분야 1위 자리를 중국에 빼앗긴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은 8,590억 달러로 42%가 줄었고 특히 선진국만 놓고 보면 69%나 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무려 71%나 줄었는데 코로나19 여파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투자부서 책임자인 제임스 존은 팬데믹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해외 생산 자산에 자본을 투입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워싱턴주 타코마에서는 경찰 반대 구호를 외치는 안티파 시위대가 정부 건물의 창을 깨고 업소, 자동차 등을 파손하는가 하면 도로를 막고 거리 한가운데 불을 지르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로 인해 여러 업소들이 파괴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카운티 교도소에 도착해 수감자들을 석방해달라고 소리쳤다고 타코마 뉴스 트리뷴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전날 경찰차 한 대가 그 주위를 둘러싼 군중을 향해 운전하면서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더미니언 보딩 시스템스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를 상대로 유권자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정보를 강요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미니언의 CEO인 존 팔러스는 성명에서 우리 회사를 상대로 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 오늘 이 법적 조치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버드 법대의 더 쇼위츠 명예교수는 줄리아니에 대해 변호사 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메카시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쇼위츠 교수는 뉴욕 WA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루디는 변호사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며 고객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헌법을 정말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시 할리 연방상원의원은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표를 던진 자신과 테드 크루즈 의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하라고 상원윤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에폭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헌법이 각 의원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크루즈와 할리 의원이 반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사기 주장을 증폭시킴으로써 의회 난입 폭동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리 의원 는 25일자로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로 경솔한 불만을 제출했다고 지적하고 상원의 윤리 절차가 당파적 목적을 위한 무기가 되지 않도록 이들 회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등 26개 유럽 국가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행 제한 명령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 여행 제한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내렸다가 퇴임 직전에 26일부터 여행 금지를 취소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을 취소하고 여행 제한 국가 목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가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남아공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이든은 국제항공여행객이 미국에 도착하면 일정 기간 격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격리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캘리포니아 전역의 자택 대피령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상당수 카운티의 레스토랑과 체육관에서 야외 식사 및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월에만 5,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한 LA 카운티는 자택 대피령이 해제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 자택 대피령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영업을 폐쇄한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레스토랑 협회는 식당에서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섬 주지사를 몰아내기 위한 소환운동에 서명한 사람은 약 12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팍스뉴스는 이번이 지난 2년 새 6번째 리콜 움직임이라고 전하고 이번에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전 백악관 수석 대변인이 아칸사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악관을 떠난 샌더스는 전 주지사인 마이크 허커비의 딸로 진작부터 주지사 출마가 예상됐던 인물입니다. 아칸사는 현 주지사인 아사 허친슨이 임기 제한으로 내년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후보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더스는 극좌 민주당이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지사야말로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주지사는 최전선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아칸사 주지사에 입후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증상이 경미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처럼 낙관적이라며 우리는 함께 이겨나갈 것이라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대통령궁에서 업무를 계속할 것이고 오늘은 백신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7세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평소 마스크 착용을 기피해 야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테스트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봉쇄를 강화하기보다는 백신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논평에서 지난 23일에서 24일 이틀 동안 각각 13대와 15대의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 해협 군사훈련에 투입됐다면서 이는 대만 당국에는 압박이고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 해협의 경계를 넘어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은 현재 조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 에 앞서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 남쪽 해역을 통해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이 포착됐고 이에 맞춰 중국군이 폭격기 8대를 포함한 전투기 편대를 대만 해협에 보냈다면서 이는 미국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이끌어온 류현우 대사 대리가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태용호 국회의원을 인용해 류 대사 대리가 2019년 9월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류 씨는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을 맡았던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류 씨의 망명은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지탱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끊임없이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 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씨의 망명은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아내와 함께 사라졌다가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류 씨가 자녀의 학업 등 미래를 고려해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드디어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도미니안 보링 시스템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회사가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지난 8일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명예훼손 소송이었는데요. 똑같은 혐의로, 똑같은 액수,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로 13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줄리아니 변호사한테도 지금 제소를 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이제 이 줄리아니 변호사라든가 시드니 파웰 변호사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겁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영업을 못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이 정말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니 진짜 이것이 거짓 정보인지 아니면 진짜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이제 드디어 법원에서 도미니언 투표 기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줄리아니 변호사나 이 파웰 변호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을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송이 보통 벌어지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어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송을 끌고 가기보다는 중간에 변호사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냥 읍소를 찌르는 한 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합의 도출이 어떤 합의 도출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법원에서 파웰 변호사라든가 줄리아니 변호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도미니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증거들을 제시할 때 그 증거들에 대해서 도미니언 회사 측이 어떻게 반박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이야기해 놓으면은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사들이 전부 다 일제히 일어나서 백업을 해주죠. 도미니언 투표회사가 드디어 이 줄리아니 변호사하고 파웰 변호사를 소송을 걸었다. 이제 변호사들 이제 인생 끝났다. 13억 달러 청구했다. 이제 완전히
파산이다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몰이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 나서면 뒤에서 여론몰이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은근슬쩍 삭삭삭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론이 또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수가 이제는 뭐 다 보이죠. 예. 예전에 우리 이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내공이 좀 많이 쌓여서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가 좀 보이실 겁니다. 뭐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들을 법원에다가 제시를 하고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이것은 실제로 증인들이 있어서 주장한 내용들이었고 증인들은 객관적인 과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혹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떳떳하게 항변하면은 될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줄리아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 변호사 협회에서 아예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변호사 자격을 좀 박탈해야 된다. 예, 윤리위원회 소집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버드 법대의 명예교수로 있는 더쇼위츠 교수가 지금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뉴욕 WABC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끝까지 줄리아니 변호사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더쇼위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더쇼위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리아니 이 변호사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성향이나 색깔이 맞지 않는 그래서 서로 싸움도 많이 했던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쇼위츠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자기 고객의 편을 들어서 그 고객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변호사가 하는 일인데 줄리아니 변호사가 했던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객이었고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변호사의 일을 다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누가 변호사 하느냐 이거죠. 이 더쇼위츠 교수가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를 보호해주겠다, 끝까지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메카시즘입니다. 메카시즘이라는 거는 1950년대 초, 그러니까 1950년에서 54년 사이에 미국의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던 이야기입니다. 조지프 메카시라는 상원의원이 이 일을 이끌었는데 그래서 메카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이게 이제 흔히 한국에서 옛날 과거에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야기는 이 빨갱이 논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동분자들을 색출하는 거죠. 이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이 195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말부터 나는 명단 가지고 있다. 공산당원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고 그게 누구냐? 실제로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공개 청문회만 해도 2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리고 비공개 청문회까지 하면은 39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 나와서 청문회에 소환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혹시 자기가 그 명단에 있을까봐 왜냐하면 그 명단에 있을 거다라는 의심만 받아도 실제로 명단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명단에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 받아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다니던 직장을 잃었어야 하고 이게 공산당원으로 그냥 몰려버리는 본인이 공산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으로 몰려버리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공포가 일어났던 그런 현상을 메카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뒤엎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메카시즘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은 의회를 과반수를 이미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오히려 힘이 더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자인 사람들을 더 올가매는 근데 그 혐의로 적용하는 것이 반란선동죄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답한 것입니다. 더쇼위츠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위기에 싸잡혀서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다 덮어버리고 몰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 누군가를 그 사람의 직위를 해제시킬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확해야 하고 그 절차 또한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명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누가 의심된다 그러면 의심되니까 다 의혹으로 그냥 다 덮어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의혹이 정말 의혹인지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그런
확인 작업이 진행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확인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확인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도미니언 기계가 지금 의심이 된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포렌식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하게 아예 막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거짓말했다, 감사도 하지 않고 증거도 없고 확실하지 않은데 거짓말했다라고 무조건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지금 축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줄리아니 변호사에 대한 주장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직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기 고객을 사기를 쳤느냐 이거죠. 근데 오히려 고객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고 거짓말했느냐 본인이? 아니죠. 사람들 증언을 모아가지고 그걸 공개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줄리아니 변호사 입장에서 한 일은.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 오히려 변호사로서 자기 할 일 다 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공격을 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의혹이 아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증거가 없이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 부정선거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거 분명하게 저희가 선을 긋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다. 그것은 저희가 취소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드렸죠. 그런데 이 취소 문화에 지금 타겟이 또 줄리아니 변호사도 이제 추가가 됐다. 점점 좀 추가가 됩니다. 줄리아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뉴욕 시장 시절에 그 할렘가들을 싹 다 몰아내고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새로 살 수 있는 신 아파트 단지로 촌으로 싹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범죄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시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이 있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진보 진영에서 대놓고 지금 줄리아니 변호사를 공격하고 있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아주 타겟이 정확하게 돼 있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슬리핑 자이언트라는 단체를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언론들이 나서서 그것들을 도와주고 그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뒤에서 후원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까지 해주는 아주 조직적인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의도된, 기획된 그런 취소 문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된다. 이것은 민주주의 일서를 해치는 매우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취소 문화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부 소수의 어떤 특정 타겟화된 사람들이 지나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드니 파웰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팩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보도를 해드렸죠. 이런 활동들은 이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 했을 때 그냥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끝나고 그 단체의 대표만 혼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단체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는 것이고 동력이 없는 단체, 영향력이 없는 단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어떤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하면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주고 같이 활동해주고 하다못해 5불, 10불이라도 후원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그래야 그 단체가 더 힘을 얻고 동력을 얻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좀 돌아보시고 혹시 이런 우리 미국 내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에 먹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비영리 단체나 민간 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시면 관심 가지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y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y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저희가 지금 자시 할리 의원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자시 할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개표가 이루어질 때 이의제기를 하고 반대표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자시 할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후원해주고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더 이상은 후원을 못하겠다라고 아예 손을 딱 끊는. 근데 이게 무슨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들이 아니고 딱 6일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7, 8일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이어서 그 공격이 굉장히 빨리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런 공격을 했던 논조가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는 논조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뭐냐 하면은 1월 6일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이 결국은 이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이 개입이 돼 있다. 사람들을 부추겼다 이거죠. 폭동을 선동했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반란 선동이라는 단어를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이죠. 반란 선동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논리로 지금 자시 할리 의원 그리고 테드 크루즈 의원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다 그런 타겟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격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자시 할리 의원이 그래서 윤리위원회, 상원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한테 오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가짜 거짓말을 가지고 증거도 없이 그냥 대충 넌지시 암시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자기네들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선거인단 투표를 할 때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미 여러 번 그렇게 이의제기 했었거든요. 2000년도에 했었고 2000년 선거 끝나고 나서 2004년도 선거 끝나고 나서 2005년에 선거인단 개표할 때도 그때도 민주당 나와가지고 이의제기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 선거 끝나고 나서 2017년 선거인단 개표할 때도 민주당에서 이의제기 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의제기하는 거는 괜찮고 공화당 의원이 이의제기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증거가 있냐라는 겁니다. 증거가.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든가 이 선거 결과는 온전하지 않다. 인정할 수 없는 선거 결과다. 결국 부정선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 의심이 되니 이 선거인단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 부정선거 의혹이 깔끔하게 해결된 다음에 이 선거가 온전하게 치루어졌다. 문제가 없는 선거였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결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선거인단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선동을 했다. 사람들을 선동했다. 부정선거를 마치 부정선거가 의혹 수준이 아니라 확실하게 있던 거였으니까 들어엎어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마치 사전에 이런 폭도들과 이 상원의원들이 마치 모의라도 했던 것처럼 묘하게 이 수사 말장난을 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동료 상원의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당파적인 음해다 이겁니다. 할리 의원이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윤리위원회한테 3가지 사항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백악관,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이든, 스미스, 블루멘탈, 히로노, 케인, 브라운 이런 상원의원들이 링컨 프로젝트라든가 민주당 상원의원 선거운동위원회 그리고 Move On, 보토 라티노, 시에라 클럽 이런 단체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백악관, 와이든, 스미스, 블루멘탈, 히로노, 케인, 브라운 이 상원의원들 이 사람들이 슈머 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죠. 그 다음에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백악관 관리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이것도 조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백악관, 와이든, 스미스, 블루멘탈, 히로노, 케인, 브라운 이 상원의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주고 있던 이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자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혹시 이 정치기부 중단해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압박을 해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 후원금이 끊기게 된 건지 이걸 좀 조사해달라. 혹시 그 회사들 혹은 그 회사들이 고용하고 있는 로비스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접촉을 했느냐, 이거 조사해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조사해주고 조사가 끝나서 혐의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 역공을 펼친 것이죠. 한국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이실 텐데 내로남불, 이게 지금 미국 정치계에서도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네가 하면은 그거는 범법이고 잘못된 거고 공격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되어야 하고로 나가는 이 내로남불, 이게 지나친 것이죠. 지금 이게 취소 문화인 것인데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겁니다. 결국에는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니들은 뭐 잘났길래 니들도 옛날에 다 이의제기 했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의제기한 거 가지고 말이 많냐. 더군다나 하지도 않은 증거도 없는 이 폭동 문제 가지고, 폭동 문제에 사실 공화당 의원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동 문제 가지고 지금 이게 뒤집어 씌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의회 폭동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여러분, 당연히 이 의회 폭동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말로 이 의회 폭동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다. 왜?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죠. 하원 의원들, 상원 의원들 아주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원에서는 140명이, 그리고 상원에서는 무려 19명 가까이 되는 상원 의원들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의제기 하겠다고 7개 주에 대해서, 최소 6개 주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애리조나주 첫 번째 주 이의제기 하고 나서 상하원 회의 갈라져가지고 하고 있는 사이에 폭동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 몰고 나가버립니다. 아,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해서 사람들이 온 거다. 왜? 의회에서 회의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의원들은 그 말에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아, 진짜 좀 전에 밖에서 대통령이 국민들 수십만 명 모아놓고 연설하고 있었는데 진짜 걔네들이 몰려들어왔나 보다.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사태가 다 뒤집혀져 버렸죠. 대통령 탄핵 가고 반란 선동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으로 가버리고, 하원에서는 제대로 뭐 변론하고 자시고 할 절차 밟을 것도 없고 증거 제시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투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하원에서는 절차도 다 무시하고 그냥 탄핵소추안을 결의를 해버리고, 오늘 저녁 7시에 지금 그게 상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오늘 저녁에 상원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상원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야 이제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한테 답변서 요구를 하고 일주일 시간 주고, 좀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하원에서 또 보고서를 내게 만들고, 그럼 보고서 내는데 또 일주일 시간을 주고, 그리고 2월 8일부터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이런 겁니다. 일 다 저질러 놓고서는 지금 하원에서 뒷수습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혐의가 정확하게 있지도 않은, 증거도 없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황들은 안티파랑 오히려 더 관련된 것들이 많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가들이 거기에 다 끼어 있었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멋모르고 어리버리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기에 우왕좌왕 어리버리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고, 사망한 피해자들, 거기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도 그 어리버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결국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가 나오질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폭동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상황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 선동 누가 선동했느냐? 예. 이 의회 난입 폭동이라는 게 이게 자살골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이게 진짜 자살골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말도 안 되는 배후 조작, 이거 가지고 지금 탄핵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지금 여론을 몰아서 모든 지금 주류 언론사들, 이 MSM들이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선동했다.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 사람들을 선동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다 지금 취소하고 있는, 취소 문화를 지금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시드니 파웰 변호사부터 리누드 변호사니 뭐 그 마이클 린델 이런 이런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까지 이번에 좀 포함이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더 확장이 되겠죠. 여기 지금 연방 상원 의원들 같은 거 7명, 연방 하원은 지금 수가 많으니까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고, 참나, 웃겨도 한참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수가 적은 사람들부터 먼저 공격을 하고 수가 많은 무리는 좀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고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눈을 뜨고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선거인단 반대의 문제에 있어서 이의제기에 동의했던 연방 하원의 공화당은 140명이 동의를 했었다. 그런데 하원 의원들 가지고 지금 문제시하고 있느냐? 아니죠. 수가 많으니까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상원에 50명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지금 상원에 와가지고 7명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열한 방법인데, 이게 약육 강식의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정치판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춘추전국의 무법천지 시대에서는 결국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다. 힘 있는 놈이 살아남는 거다. 결국은 힘에 의해서 세계 이 질서가 다시 재편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무법천지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런 무법천지에서 결국에는 힘을 얻으려고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한쪽에서 취소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걸 보호해 줘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동영상들 중에 들소 한 마리가 이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다른 들소들이 주변에 막 몰려들어서 계속 주시하고, 그리고 지금 물려서 쓰러져 있는 들소를 자꾸 핥아주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죽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하는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들소가 사자의 입에서 풀려나죠.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약해져 보이는 사람을 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모여들어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물려있는 사람을 응원을 해주면, 그러면 그 권력자가 결코 죽이지 못한다.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죠. 저들이 동물의 세계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동물의 세계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여간 지금 연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상당히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곧 국민들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7일까지 150만 명이 서명을 하면,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 149만 5천 명 정도가 서명을 하면, 그러면은 주민투표에 소환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지사직을 계속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지사직에서 지금 주지사직을 박탈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벌써 2년째 6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서명운동은 지금 여러 단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120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국무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120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84%가 유효하다. 한 100만 명 정도는 유효하다. 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근데 이것이 120만 명을 다 조사를 해서 84%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조사해 본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인지, 이건 뭐 좀 정확하게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유효한 상태다라고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그렇다라면은 3월 17일까지면은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150만 명 서명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이제 명단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 레스큐 캘리포니아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지사의 주민투표가 리콜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쩌면은 주지사직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추측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가 공화당주였다가 민주당주로 바뀌었었죠. 근데 다시 이제 공화당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지금 인구 구성으로 보았을 때 민주당이 지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의견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은 뭐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구라는 것이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민심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민심이 이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른 민주당 주지사들처럼 그냥 다 봉쇄령 내리고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이랬는데 심지어는 지금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불 지금 벌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좀 100만 불 벌금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 민심이 점점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지난 11월 달에 식당 다 폐쇄하라고 해놓고서는 본인들은 친척들 생일잔치 한다고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그것도 고급 식당에서 파티하던 게 사진이 다 폭로가 되는 바람에 아주 주민들의 분노를 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거를 좀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주지사가 이 자택금지령 오늘부로 풀겠다라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택 대피령 풀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전체적인 자택 대피령은 풀지만은 각 카운티별로는 검사 대비 확진자 수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서 카운티 단위로는 이제 봉쇄령들이 조치가 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 정부에다가 맡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 이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는 한데 일부 후퇴한다고 해서 지금 성난 이 민중들이 과연 서명운동을 멈출 것인지 그거는 좀 뭐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일전에도 제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봉쇄령을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개 유럽 국가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 이거 지금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추가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 남아프리카 쪽하고 유럽 쪽에서는 이제 미국에 오는 것이 일단은 금지가 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받을 수가 있고 미국 시민인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입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치가 그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내렸던 조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기 하루 전날 행정명령을 하면서 그때 금지했던 거 풀어주겠다. 26일부터 풀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게 내일이죠. 내일부터 풀어주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취임한 이후로 연 3, 4일째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 다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취소. 그래서 26개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해서 막고 있는. 근데 마치 이 주류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볼 때 제가 좀 혼란스럽게 이 기사를 보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방을 해줬는데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고 있으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봉쇄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사를 씁니다. 아닙니다. 계속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봉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이 내렸던 봉쇄령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나온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봉쇄령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봉쇄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옳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쓸 때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줬던 거를 다시 복원시켰다라고 기사들을 다 내요. 이 복원시켰다라고 기사를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기사를 읽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활짝 문을 열어줬는데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막았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 나쁜 놈 만들기 작전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나쁜 놈을 만들려고 하는 이 작전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부터 이미 계속 진행되어 오던 거고 사실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인 그냥 사업가로 지내던 시절에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 나쁜 놈 만들기 이 일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죠. 말이라는 게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읽을 때에도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을 맡았었던 사라 샌더스가 아칸서 주지사에 출마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칸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아예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공화당 후보들이 계속해서 주지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리고 또 샌더스 전 대변인의 아버지도 아칸사의 주지사 출신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샌더스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샌더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에서만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현재만 해도 한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공화당에 있는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을 입는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 중간선거에서 가장 화두가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연방 하원, 그다음에 연방 상원 선거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도와줄 것이냐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화당 내에 영향력을 더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입지를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알고 있지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며칠 사이에 내놓은 행정명령들이 모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을 다 취소하면서 옛날로 돌이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파생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일자리가 몇만 개가 줄어들었다는가, 아니면 이제 봉쇄령이 앞으로 더 크게 내려지게 되겠다라든가, 어떤 성차별 문제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더 생기게 됐다라든가, 이런 문제거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가는, 지금 당장 법인세 올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석유 산업 갖다가 좀 규제하고 제재하려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지금 생산기지가 다시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금 문제 또 있죠. 최저임금을 갖다가 갑자기 올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 미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오히려 해외로 나가야 차라리 그게 더 기업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으로 지금 미국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상당히 더뎠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경기 회복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던, 경기를 다시 복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외에 빼앗겼던 여러 가지들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체질 개선, 미국 내부의 체질 개선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며칠 사이에 다 뒤바꿔는, 다 돌려놨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다 돌려놨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해외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엔에서 발표가 나온 자료에 따르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나온 이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하는 이 국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보다 더 많아졌다. 액수가 더 커졌다. 기업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가 더 커졌다. 이겁니다. 중국에 투자한 거는 1,630억 불이 작년에 투자가 됐는데, 미국에는 작년에 1,340억 불이 투자가 됐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책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아직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라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당장 모든 비즈니스 환경들이 다 봉쇄령이 내려지고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투자를 못하게 됐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은 그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4%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해외 투자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주저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 증가했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떨어진 것은 그나마 약과인 수준이다. 유럽연합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선진국가들, OECD에 가입되는 다른 선진국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양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세상에 퍼뜨리게 한 중국은 오히려 경기가 더 나아졌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누가 최고의 수혜자고 누가 최악의 피해자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동안에 아마도 유일하게 득을 본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지난번 보도해드렸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많은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 행정명령들 중에 성차별을 없애라 하는 것에 대한 행정명령이 두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차별을 없애라라는 행정명령들 중에 한 가지 좀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포츠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었고요. 이제는 중고등학교까지도 이제 이슈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성차별을 없애라라는 원칙에는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내려지도록 하게 하고, 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 혹은 성취향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각 주 단위의 법률이라든가 행정조치들이 지금 다 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고 반항하는 또 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중에 한 가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들 중에서 트랜스젠더 이야기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아예 수술까지 다 하죠. 그래서 성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성이 되는 것인데, 일반 사회에서 본인이 여성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운동 경기는 이게 시합을 해야 되고 경합해야 되는 경기인데 체격 조건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남자의 근육과 골격을 가진 사람이 단지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여성들과 경기를 같이 벌인다고 하면 이게 과연 공정한 경기가 되겠느냐? 스포츠 정신에 있어서 이 공정성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정한 것인데, 공정성, 형평성, 이것에 너무 어긋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성부가 있고 여성부가 있으면은, 자, 트랜스젠더 남성부, 트랜스젠더 여성부,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트랜스젠더들을 여성부에다 껴넣으려고 하고 남성부에 껴넣으려고 하고 왜 자꾸 껴넣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평등하게 남성부, 여성부 있으면 트랜스젠더 남성부, 트랜스젠더 여성부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경기를 해야죠. 제도가 갖춰지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공평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꼭 여성에 껴들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남성, 여성 이 구분을 해놓고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성평등이라고 또 이야기하려고, 저는 그게 좀 개념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평등하게 이야기하려면 남성, 여성이 평등하듯이 트랜스젠더도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남성과 여성과 트랜스젠더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이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것이 진짜 평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지금처럼 너무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원래 성차별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 특히 이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서 착취당하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성차별을 없애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는데, 이게 얘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성차별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차별을 모면한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불공정한 게임을 하려고 나섰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역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악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인이 여성인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이 운동이라는 거는 정말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내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운동이다. 나 이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이지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드라이아 이오우드라는 그 트랜스젠더 육상 선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 받아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나는 소녀로 대우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된다. 소녀로 대우받고 싶다라는 것과 여성 육상 선수로 대우받고 싶다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 이걸 저희가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트랜스젠더 여성이 일반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들과 같이 경쟁해라, 스포츠에서, 이거는 다른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젠더 여성부가 따로 있어야 하고 트랜스젠더 남성부가 따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옳다. 그것을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 남성부와 여성부가 따로 있다고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체 조건, 이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부와 남성부를 분리하는 거고, 같은 남성들 중에서도 체격 조건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경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트랜스 여성도, 트랜스 남성도 마찬가지로 그 등급이 다르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구분을 더 세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여자니까 여자팀에서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다호 주에서 지난 3월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아드리아야 이어우드하고 또 다른 또 육상 여성 선수 둘이 본인들이 여성팀에서 뛰고 싶다, 여성 육상 선수로 뛰고 싶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을 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이다호 주에서 이 주지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여성 선수팀에서, 이 스포츠 여성팀에서 뛸 수 없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작년 3월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이다호 주지사의 결정을 옹호해주는, 백업해 주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논란거리로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성차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해라라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학교에서 성차별을 해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갖다가 운동선수로 여성팀에서 뛰지 못하게 했다, 이거 성차별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학교에 대한, 그리고 그 카운티, 넓게는 그 주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 지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그 주 정부가 교육부를 운영을 할 때 상당 부분은 지방세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금이 없으면 학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략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이 없이는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히 대학은 더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트랜스젠더 육상 선수들을 여성 선수팀에서 뛰게 해주어야, 그래야 이 학교가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연방정부에서 돈줄을 쥐고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 주변에도 이미 있습니다만은 지난 선거에 내가 대통령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벌써, 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후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것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란 사회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어거지로 평등이라는 잣대에 맞추어서 억지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일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기게 된다. 이거를 왜 신경을 안 쓰냐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AP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17개 주에서 성별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태어났던 출생기록부에 있던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스포츠 규칙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법률을 제정한 주가 17개 주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17개 주가 지금 다 이제 소송을 붙게 되는, 연방과 소송을 붙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은 연방교육부로부터 교육 예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성차별 문제 저희가 지금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성차별을 하지 말자와 어거지로 나는 동등하게 되겠다. 분명히 그 성적인 카테고리가 다른데 태어날 때부터 여자와 태어난 뒤에 여자가 된 이것은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성소수자들이 오히려 그걸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차별당한다라는 거를 차별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상대방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불평등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